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경제 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 나의 좋은 삶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좋은 삶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물품이 뭐냐. 네. 요 두 개만 머릿속에 넣으면은 내가 어떻게 경제 생활을 해야 될지 견적이 대충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아리스토텔레스 얘기에 함축이 돼 있습니다. 네. 일생 동안 해야 되는 재산 관리라고 한다면은 네. 이때는 자기 삶의 좋은 삶에 대한 고려하고 돈 계산하고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지혜롭게 결합해서 자산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지혜롭게 관리하시지 않나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네, 24년 들어와서 올해도록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설날이 되어서야 여러분 만나보게 되는 도기 아카데미 시간이 왔습니다. 한국 최고의 아카데믹을 보여주고 계시는 우리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3년에서 24년 바뀌면서 뭐 좀 개인적으로 많이 바뀌신 건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요. 네. 자전거를 새로 샀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 아,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전거 많이 타시죠? 아, 네, 예. 조금 선배죠 거기서. 예, 네, 예. 아, 좀 굉장히 어려운 경제와 뭐 철학을 함께 아우르는 질문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슈카라는 친구가 퓨 리서치의 내용들을 분석을 하면서 17개국인가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7개국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족, 15개 국가가 가족을 얘기했고 네. 그 대만하고 한국만 가족이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그래요? 근데 대만은 뭐 사회가 중요하다. 근데 그 다음에 곧 가족 비슷한 게 나와요. 근데 네. 한국은 끝까지 안 나와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한국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했더니 돈이에요. 돈. 예, 돈이 가장 중요하고. 가족은 그러면은 순위가 없어요? 밑에 있죠. 더 밑에. 건강 다음에 있어요. 예, 건강이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최근 이케아에서 뭐 홈에 무슨 그 또 리서치를 했어요. 네. 한국 사람만이 집에서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압도적으로. 네. 그리고 집은 그냥 휴식의 공간이고 뭐 가족과 함께하는 이런 개념이 없더라고요. 아하. 예, 그래서 이 두 개의 리서치를 연결해 보면 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에 대해서 약간 낮춰부렸던 게 뭐냐면 잘 사는 게 부러웠지만 네. 근데 일본이 잘 사는 건 너무 기분 나쁘니까 일본 애들은 경제적 동물이야.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휴머니즘적이고 살만하고 차라리 예, 맞아요. 예. 우리가 훨씬 경제적 동물이 됐다. 맞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놓고 보면 가정은 마치 합숙소 뭐 태릉 선수촌처럼 예. 선수들이 경기를 나가기에 앞서 잠깐 머무는 공간이고 거기서 이렇게 좀 도움을 받는 공간이지 나의 삶의 목적, 가정의 삶의 목적이라는 게 이런 게 안 되는구나 지금 한국은. 그렇죠. 밖에 뛰어나가서 등수 안에 들기 위해서 예. 도정하는 과정에 나의 어떤 베이스 캠프 이런 개념 아닌가.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우리 문명적으로는 진짜 한국 역사상 이렇게 발전한 적이 없었고 예. 한국 역사상 전 세계에서 한국이 이렇게 위상이 높아진 적도 아마도 별로 없었을 것 같고 예. 뭐 동북아에서는 있었겠지만 그러면 지금 이게 그 문명사적으로 분명히 우리는 유토피아적 상황에 왔는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그럼 되돌릴 것이냐. 예. 이 문명의 혜택과 편리함을 아무도 포기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결론이 예. 출산율 서울 0.5명. 예. 전 그렇게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 홍기빈 선생님이 그 한국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제학 부분에 있어 최고 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과연 옛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고 예. 우리는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예. 오늘 모셨습니다. 예.
아니 뭐 꼭 맞는 얘기가 저 아리스토텔레스 여기에 나오죠. 네. 예. 참 저기 들으니까 굉장히 충격이네요. 네. 지금 그 아리스토텔레스 얘기 전에 지금 그 일본이나 우리나라 그 상황을 얘기를 하자면은 루이스 먼포드라고 하는 그 미국의 사상가가 있어요. 예. 그 사람이 그 현대 산업 문명의 두 개의 대립축을 놨는데 네. 삶이냐 기능이냐. 음. 그러니까 우리의 활동의 목표가 좋은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느냐, 아니면은 산업사회에서 우리가 요구받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네. 뭐 제 시간에 출근해야 되고 효율성 올려야 되고 엑셀도 잘해야 되고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 있느냐, 삶을 사는 게 목표가 되어 있느냐 딱 이건데 네. 지금 말씀 들으니까 우리나라의 가정은 완전히 기능을 그야말로 태릉선 수준처럼 네. 각 선수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다 각 선수들이 기능을 잘하기 위해서 잠깐 쉬어가는 기착지 뭐 이렇게 네.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얘기에 꼭 맞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정치학이라고 보통 옮겨지는데 그 이제 뭐 정치라고도 할 수 있고 국가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책 앞부분에 굉장히 대표적입니다. 그 책 앞부분 1권에 보면은 오이코노미아하고 크레마티스티케는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예. 갑자기 그리스 말이 튀어나와가지고 좀 그럴 텐데 우리 영어에 이코노미 있잖아요. 네. 경제라는 말의 어원이 뭔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이게 그리스 말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예. 오이코노미아가 오이코스라는 말하고 노미아라는 말이 붙은 말이에요. 오이코스는 그 한자로 왜 집가자 쓰죠? 그 네네네. 돼지시 위에다가 그 저거 네. 풀잎. 이 집이라는 뜻입니다. 오이코스가. 그다음에 노미아는 뭐냐면 관리하다, 다듬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래서 오이코노미아 하면은 원래 말 뜻이 뭐냐면 집안 관리, 가정 살림, 살림살이에요. 예. 오이코노미아 그러니까 경제의 원래 뜻은 살림살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가족의 모든 성원들을 좋은 삶으로 이끄는 것이 오이코노미아의 본 뜻입니다. 네. 그다음에 크레마티스티케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인데 크레마라고 하는 게 그리스 말로 재물을 뜻하거든요. 네. 크레마티스티케 이거는 여기서 파생된 영어는 없는데 요새 말로 하자면은 재테크예요. 재물을 획득하는 기술을 크레마티스티케라고 그래요. 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책을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냐면은 사람들이 오이코노미아하고 크레마티스티케를 같은 걸로 자꾸 혼동하고 있다. 이 두 개를 철저하게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집안 살림을 잘하는 것,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그 강연 나가서 그런 얘기를 물어보는데 청중들한테 여러분 경제라고 하는 게 돈벌인가요? 살림살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네. 돈벌이야 살림살이야 잘 모르겠네. 이렇게 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돈벌이하고 살림살이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더 당황들을 하세요. 네. 그 돈벌이가 살림살이고 뭐 살림살이가 돈벌이 아니냐?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는 이 두 개를 철저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오이코노미아 경제의 원래 뜻은 돈벌이가 아니라 살림살이라는 거고 그게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이고 네. 사람들이 흔히 돈벌이라고 말하는 거는 재테크라든가 돈벌이는 크레마티스티케인데 재물을 획득하는 기술이다. 네. 그럼 이 두 개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걸 설명을 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 논리는 굉장히 소략하고 좀 어려우니까 제가 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단순 무식한 예를 들어서 쉽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소룡 어렸을 때 제가 이소룡을 참 좋아했는데요. 이런 말이 되나요? 나는 발차기는 잘하는데 싸움은 못한다.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네. 발차기만큼은 잘하지만 싸움은 내가 못한다. 네. 왜냐하면은 발차기는 싸움이라는 기술의 하부 기술이죠. 네네.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발차기가 있는 거지. 싸움 잘하는 거는 둘째치고 나는 발차기는 잘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시커 두드려 얻어 맞으면서 발차기만 잘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이런 걸 수가 있는데 나는 화장 기술은 엉망이지만 속눈썹만큼은 10cm 기를 자신이 있다. 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네. 속눈썹을 기르는 기술도 화장 기술의 하부 기술이니까 네. 화장은 엉망으로 해놓고 속눈썹만 10cm면 그건 괴물이지 뭐. 그렇죠. 그죠? 그렇죠. 자, 똑같은 논리를 설명을 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크레마티스티케는 오이코노미아의 하부 기술이다.
집안 살림을 잘하고 가족 성원들이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다 보면은 재물을 획득해야 되잖아요. 네. 뭐 차도 사야 되고 집도 장만해야 되고 등등. 네. 그러니까 오이코노미아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크레마티스티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발차기인 거고 네. 화장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속눈썹 관리 기술인 것처럼 네. 오이코노미아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크레마티스티케인데 음흠. 지금 아테네 사람들이 이걸 헷갈리고 있다. 그럼 그 당시에 사람들도 헷갈렸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거 인간 본능이네요, 그럼. 아 본능이라고 말하기보다 여기 또 아테네의 역사에 또 사연이 있어요. 예. 아테네가 원래는 이제 그 바닷가에 붙어 있는 절벽에 있는 쬐깐한 마을이었는데 처음 시작에는 네. 이게 전쟁을 몇 번 거치고 난 다음에는 이 델로스 동맹이라고 그래서 그 에게해 그 무역을 갖다가 거의 지배하는 해상 제국이 바뀌어요. 네. 해상 제국이 되고 아주 나라가 커지니까 이 상업이 발전하고 들썩들썩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람들이 소박하게 농사 짓고 뭐 그냥 서로 물건 나눠 먹고 이러고 살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 지중해 무역을 제패하는 사람들이 돼버렸으니까 네. 이 돈독이 오른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갑자기 부자들이 생겨나고 전혀 배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배우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경멸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장삼 이사들이 갑자기 돈이 생겼다고 막 껐덕껐덕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 본성이라기보다도 고대의 자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상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헷갈리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헷갈리지 마라. 살림살이 오이코노미아를 위해서 크레마티스티키가 있는데 네. 지금 아테네 사람들이 이걸 헷갈려가지고 재물을 많이 모으면은 그게 오이코노미아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 네. 너희들 그런데 재물을 많이 모을지는 모르겠으나 너희들 좋은 삶 살 줄 아느냐? 네. 너희 가족 성원들 좋은 삶 살 줄 아느냐? 너희 아들을 제대로 기를 줄 알며 부부관계를 제대로 원만하게 만들 줄 알며 가족들 모두가 정말 삶을 행복하게 누리게 만드는 화목한 집안을 만들 줄 아느냐? 그게 돈 모으는 기술하고 같은 건 줄 아느냐? 우선순위와 목적 수단을 분명히 해라라고 하는 게 그 책 1장의 제일 중요한 메시지예요. 갑자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조선 시대의 신분 계급제로 나눈 것 중에 하나가 사농공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선비가 제일 위에고 예, 그다음 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다음에 대장장이 같은 어떤 물건을 만드는 사람 예. 상인을 제 하루 친 게 그렇죠. 결국은 왜 그랬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예. 상위 위로 올라가서는 예. 어떤 중간에 거간꾼으로 돈을 버는 그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뭐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는 그런 관계들이 삶의 중앙으로 들어오게 되면 인간의 본연, 인간다워야 됨. 예. 그리고 인간다우면 당연히 지켜야 될 뭐 인의예지 예. 이런 것이 도취되고 예. 돈벌이가 중요한 수단이 되고 그걸 중심으로 하면 사회가 혼란해진다. 예. 라는 개념 때문에 그럼 조선시대에도 그런 어떤 신분제 차별을 좀 뒀는가 하는 저는 생각이 그렇게 드네요.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산업공상이라는 구별이 일본에도 정확하게 산업공상. 네. 그때 사는 물론 선비가 아니라 사무라이들입니다만 네. 사무라이가 제일 위에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맨 아래에 있죠. 여기 있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은 그 개인의 사상이라기보다도 지금 네. 와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네. 전통 시대에 동서보 그러니까 이슬람 문명, 동양 문명, 유럽 문명 할 것 없이 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귀족주의적인 세계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상인들은 돈만 아는 천한자들이니까 이자들이 껐덕껐덕하면은 사회 전체가 이게 방향을 잃는다. 네. 그러니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는 좋은 삶이 뭔지 고민하는 이 고상한 귀족들, 선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방향을 잡아야 되고 상인들은 거기에 복무하는 존재들로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토지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귀족적 세계관이 표출이 된 건데 네. 이거는 이슬람이건 중국 문명이건 우리 조선이나 일본이든 아니면은 뭐 그리스든 공통적으로 나타나니까 맥이 닿는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 네. 근데 이것도 이제 극단으로 가면 폐해가 말도 못하죠. 그렇죠. 그 우리가 과거에 이제 공부를 해봤듯이 중세 그 부르도아가 발생하기 전에 토지 귀족들이 잡아서 사회가 진전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그렇죠. 사업화되지 못하고 그래도 그 문명이 멈춰서 있는 거. 예. 과거에 우리 찾아보시면 그런 대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현대 사회는 그런 톤에서 보면
완전히 뒤집힌 사회네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투자자가 있는데 산업공상의 개념으로 보면 투자자는 네. 상업인의 상업인이라고 예, 전 왜냐하면 상업인을 다루는 상업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한 번 더 파생된 거니까. 예, 예. 그럼 이게 이제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이 투자자들의 그 어떤 하이어라키가 가장 위쪽으로 올라와 있으니 고대 사회에서 지금 현대를 보면 극악무도한 사회네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좋아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만약에 부동산 투자도 같이 포함을 하면은 네. 우리나라도 투자자가 지배하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자산의 80%가 부동산인데 그럼 그 하이어라키로 그려본다면 역시나 네 부동산 투자자가 우리나라 하이어라키 제일 위네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예. 볼 수 있겠네요, 진짜로. 예. 자 그러면 예. 진짜 고민되는데 뭐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그대로 다시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리고 또 지금의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금융을 빼고 또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갑자기 예. 궁금증이 생기네요. 그 얘기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예. 저는 이제 제 정답은 좋은 삶이라는 말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참고로 저는 제가 그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책을 쓴 게 아이고 저도 젊었을 때네요. 벌써 23년 전이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경제를 말하다는 책 세상에서 나온 책입니다. 예. 여러분 어렵지 않은 책이고 두껍지 않은 책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그거 제가 32살 때인가 쓴 책이니까 되게 옛날 책인데 그때부터 이제 중심으로 잡고 있었던 말은 이제 좋은 삶이라는 거거든요. 네. 결국 산업 문명이라고 하는 게 좋은 삶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놓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려고 저도 처음에 어쩌면서 그 책을 쓴 건데요. 그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를 조금만 좀 더 그 자세히 분석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답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한쪽에서 보자면은 지금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지금 아까 저 슈카월드님 유튜버 거기 나오듯이 지금 가정이라는 게 완전히 기능으로 해체가 돼버리는 이런 사회가 나오기도 하는데 네. 또 이게 반대쪽 극단으로 가면은 선비들이 어흠 하고서 상인들이라든가 이 금융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짓누르는 그것도 또 하나의 반대 극단 나쁜 모습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어디선가 답을 찾아야 된다. 참고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중간에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의 선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용에 대한 글을 많이 썼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이 중간을 잡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양극단을 피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양극단을 관통하는 논리가 뭔지를 좀 찾아내야 중간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좀 나올 것 같아요. 네네.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하는 거는 이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다른 책이 있어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오늘날은 우리가 윤리학 그러면은 뭐 공자님 말씀처럼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런 걸로 착각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자기의 생각과 행동에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윤리학의 목표인데 그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감을 갖는 첩경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뭐가 목적이고 뭐가 수단인지를 항상 나눠라 분명히 하라 이게 자신감을 갖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네. 이렇게 보면은 경제생활 이 관점에서 경제생활을 보면은 경제생활에도 항상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네.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수단인데 네. 우리가 돈을 버는 건 대부분 항상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이 돈을 벌어서 뭘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수단이 있잖아요. 이 목적과 수단 관계를 명확하게 잡으라. 이 두 개를 항상 함께 의식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예. 이때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하는 게 목적이 그 수단의 그 종류를 결정을 하죠. 네. 이를테면은 귀를 즐겁게 하고 싶으면은 바이올린이 있어야지 장미꽃은 소용없죠. 눈을 즐겁게 하고 싶으면은 장미꽃이 있어야지 그 음악 소리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 눈이 즐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수단의 내용도 결정하지만 하나 더 있어요. 목적이 수단의 양도 결정한다라고 강조해요. 네. 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목적에 딱 맞는 만큼의 양만 가지는 것. 요새 말하자면 적정량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딱 그만큼만 장만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이게 왜 필요한 얘기냐면은 요새는 다다익선이라는 사고방식이 하도 익숙하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그거 말은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인생에서 진짜 희소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시간이죠. 시간. 그렇죠.
꼭 필요한 만큼 장만하고 나서 다른 것들도 장만해야 될 게 많거든요. 네. 이를테면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지만은 아들, 딸하고 시간도 같이 보내야 되고 네. 내 몸 관리하느라고 이렇게 자전거도 열심히 타야 되고 네.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필요한 만큼 이상의 뭔가를 장만하려고 들면은 꼭 필요한 다른 뭔가는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적정하게 개분이 되려면은 내 좋은 삶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 딱 어느 만큼씩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양을 배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지혜가 있어요. 네. 그다음 두 번째가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좋은 삶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 사람들이 보통 등 따시고 배부른 거라고 착각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네, 네. 여기서 이제 플라톤하고 차이가 나는데요. 스승님이죠, 플라톤은. 플라톤은 이 좋은 삶이라는 게 뭔지를 갖다가 이건 정답이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종의 이데아. 예. 네. 그리고 이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 따로 있다. 철인. 예, 이른바 깨달은 자들, 네. 자기 같은 사람들. 네. 그래서 너희들이 좋은 삶을 살고 싶으면은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홍기 믿지 말고 플라톤 같은 사람한테 와가지고 네. 배워라. 그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 요즘 중국의 그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예. 좋은 삶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 지리적인 풍토라든가 통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다 다르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찾아내야 되느냐? 토론해봐야 된다. 야, 우리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거냐? 이런 거창한 질문부터 시작해서 야, 미남 미녀는 어떻게 생긴 사람들이 미남 미녀냐? 이런 좀 자잘한 질문까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래서 뭐가 생기냐면은 국가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말하는 국가는요, 전쟁하는 집단도 아니고 돈 버는 집단도 아니고 좋은 삶이 뭔지 토론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 국가다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좋은 삶이 뭔지를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요거를 항상 생각해라.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매뉴얼입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경제 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 나의 좋은 삶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 막연하게 뭐 여행도 좀 다니고 뭐 저 좋은 것도 먹고 뭐 골프도 좀 치고 이런 막연한 대답 안 되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의 좋은 삶이 뭐냐.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나의 라이프 스타일 있죠. 네. 내가 그러면은 커피를 마실 거냐 말 거냐, 여행을 내가 어느 만큼 다닐 거냐, 집은 몇 평짜리 살 거냐라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을 만큼 나의 좋은 삶이 뭔지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그 리스크 계산이라든가 주식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나의 좋은 삶이 뭐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좋은 삶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물품이 뭐냐. 네. 그거를 돈 얼마 이렇게 답하면 또 안 돼요. 구체적인 물품, 현물로 답해야 되고 그게 딱 어느 만큼씩 있어야 되느냐. 이를테면 내가 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책이 1000권 필요하냐, 10,000권 필요하냐, 10만 권 필요하냐. 그 사람이 그냥 책을 취미로 읽느냐, 아니면 연구자냐, 학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한 양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요 두 개만 머릿속에 넣으면은 내가 어떻게 경제 생활을 해야 될지 견적이 대충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리스토텔레스 얘기에 함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그 견적에 맞춰서 사는 게 중용의 삶이고 예. 이 중용 안에서 사는 것이 정말로 행복을 내가 느끼면서 사는 삶이지. 그렇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예. 나는 오히려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기보다 나 자신을 탈취하게 된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되는 그래서 거죠. 본방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해야 이 재물을 모아도 이게 우리 가족의 좋은 삶, 우리 가정의 좋은 삶에 기여하는 수단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본말이 전도가 돼가지고 그냥 집은 엉망이 되고 집은 뭐 다 기능의 결합체가 돼버린 상황에서 돈 벌자 막 이렇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한국의 일상 아닙니까? 요즘? 아니 그렇게 느껴지네. 저도 갑자기 허탈해지네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와, 나 지금 어디에 있는가 막 이런 생각이 갑자기 전 드네요. 저 되게 슬픈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네. 제 친구가 이거 한 5년 전도 아니라 한 10년쯤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 친구가 이제 결혼을 좀 일찍 해서 아들이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네. 근데 아들이 아버지가 지금 그 출근할 때마다 항상 인사말이 뭐냐면은 아버지 돈 많이 벌어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그러다가 살다가 어느 날 괘씸하다는 겁니다. 예. 이 자식이 내가 무슨 돈 벌어오는 기계야 그래가지고 야 이 녀석아 그 아버지한테 그 인사말이 그게 뭐야라고 얘기를 했대요. 네. 그때부터 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의 그 일장 연설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예. 아버지, 이 가족이라고 하는 집단에 대해서 뭔가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각자의 기능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돈 벌어 오셔야 되고 어머니는 집안 챙기셔야 되고 저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걱정 없게 해드리는 게 제 역할의 각자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그 되새기는 거고자 하는 게 우리 가족의 모임의 목표인데 뭘 그 말을 가지고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던데 네. 아버지 요즘 어머니랑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는 뭐 명예퇴직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러실 때가 아닌 것 같고 제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저 대학교 들어가고 이거 할 때까지 아버지도 좀 본분을 좀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할 말이 하나도 없어졌다라고 하는. 네. 요게 이제 기능이 된 가족이겠죠. 또, 싫어합니다. 그게 또 한국의 일상 같아요. 예. 요즘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닌가. 뭐 틀린 말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뭔가 우리가 상당히 많은 본질을 잃고 있는 게 아닌가 예.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그러면은 생각을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저는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는 그 아까 말한 산업공상 같은 짓을 하거나 네.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로 집이 기능이 돼 이 두 가지 짓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거는 돈이냐 좋은 삶이냐 대립구도를 이렇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그죠? 그렇죠. 하나를 취하면 다른 거는 취할 수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린 건데 네.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뜻이 아니에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항상 중용의 길을 가지 극단적인 어떤 하나를 취하는 법이 없거든요. 네. 자, 그럼 뭐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궁극 원리는 좋은 삶이거든요. 네. 좋은 삶에 가정에 행복하고 돈하고 뭐가 필요냐? 둘 다 필요하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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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최소한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면 가정이 잘 돌아가긴 어렵고, 예. 필요만을 채우려고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또 가정이 또 돌아갈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경제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걸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네. 가정이냐 돈이냐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의 궁극적인 좋은 삶이 뭐냐라고 하는 궁극적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그 궁극적인 삶을 궁극적인 차원에서의 좋은 삶을 생각을 하면요, 그걸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은 아주 구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무슨 물품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도 떠오르고 내 아들과 내 그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바람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떠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좋은 삶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답이에요. 사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집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평수를 늘려야 되고 이렇게까지 해서 두 채, 세 채 사가지고서 자산을 관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까지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그걸 잃어버리기 십상이죠. 네, 예. 그렇죠. 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 나의 필요를 채울 필요가 있고 우리의 필요를 채울 필요가 있다 하고 나가다가 그 필요 채우는 게 만만치 않다 보니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거기에 집중하다가 네. 보면 그 필요가 전부가 되어서 그 수단이 전부가 되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서 가려고 했던 그 길을 잃은 게 지금 한국의 자본주의와 그렇죠. 일상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갖다가 그 20세기에 와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발전시킨 그런 경제학자, 사회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을 이거를 사람들 대부분 모르고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막스 베버라고. 네, 막스 베버 유명한 사람이죠. 예, 네. 이 막스 베버가 사실 이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인간의 합리성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나누거든요. 실질적 합리성이 있고 형식적 합리성이 있다. 네. 이 실질적 합리 아주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실질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이냐를 따지는 합리성이에요. 네. 그다음에 형식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추구해야 효율적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무식하고 단순한 예를 들자면 이런 건데 내가 오늘 점심밥을 갖다가 양식을 먹을 거냐 중국 음식을 먹을 거냐 한국 음식을 먹을 거냐를 따지는 거는 가치 합리성에 해당하고 실질적 합리성에 해당하고
그러면 중국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어떤 식자재를 가져와서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느냐 그 수단에 대해서 따지는 게 도구함일성, 형식함일성인데 현대 자본주의의 비극은 이 두 개를 계속 헷갈리는 데서 벌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똑같이 했었어요. 네. 이제 우리도 지금 사실 좀 그러고 있는 면이 도구와 가치가 예. 그 도구와 목적이 예. 도치되는 상황들이 마구 연출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저는 이제 재테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제가 재테크를 하는 분들한테 좀 발견한 게 또 되게 흥미로운 게 있는데 네. 재테크를 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서 임하는 분들이 있고 막연하게 그냥 돈 크게 벌래 이렇게 임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분들이 훨씬 지혜롭게 잘하세요. 네. 예를 들자면 뭐냐면은 내가 2년 후에 우리 부부 결혼 20주년인데 그때 내 처랑 어디 외국 여행이라도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네. 그걸 위해서 내가 펀드를 하나 들어놔야 되겠다. 지금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그 두 가지 합리성 있죠. 좋은 삶에 대한 고려하고 돈을 장만해야 되겠다는 고려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년 후에 내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해외여행을 다녀오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쯤 필요하고 그럼 그렇게 보면은 이게 리스크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되고 내가 얼마 정도씩 부을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나오니까 지혜롭게 어떤 펀드에 어떻게 투자해야 된다는 답이 나오는데 네. 두 번째 경우 막연하게 난 무조건 큰 돈 못 먹어도 고 이러면은 뭐 리스크건 뭐건 그냥 못 먹어도 고 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렇게 낭패를 보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이게 리스크 이제 어쩌다 한번 하는 재테크가 아니고 가령 10년, 30년 이렇게 일생 동안 해야 되는 재산 관리라고 한다면은 네. 이때는 자기 좋은 삶에 대한 고려하고 돈 계산하고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지혜롭게 결합해서 자산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지혜롭게 관리하시지 않나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었어요. 아니, 오늘 뭐 저희 아카데미 시간인데 재테크의 어떤 근본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이 제 얘기가 맞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치고 지금 당장 급하고 뭐 우리 특별히 젊으신 분들은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 이 세상 망했다. 이 생망 해니까 네. 이 생망에서 탈출하려면 대박. 네, 인생 역전해야 되는데 역전할 방법은 네,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걸로 한 방 터트리는 수밖에 없다. 그 부동산으로 갭 투자해서 한 방 터지든지 주식 투자해서 한 방 터지든지 그렇게 했다가 요즘에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아마 비율적으로 이 비율이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95% 이상이 망조가 나서 그렇게 많아요. 뭐 당연한 거예요. 저희가 평생 이건 경험을 해봤는데 95% 이상 정도는 망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박 투자 이렇게 하면은 한 95%는 망한다. 네, 거의 저희 느낌 그렇고 90%는 확실히 망합니다. 네, 한 5%는 본전 차릴 수는 있는데, 근데 뭐 그렇게 되니까 요즘에 이제 나오는 게 무지출 챌린지 이런 걸 합니다. 그래요? 자기들끼리 저 오늘 하루에 10,000원으로 살았어요. 뭐 이런 거. 반대쪽 극단으로 가는 거. 예, 그래서 나는 돈을 안 써서 내 인생의 어떤 목표를 달성했어요. 예. 그래 나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부터 결국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마치 삶의 목표가 된 거예요. 예, 물론 중간 목표이긴 하지만. 예. 근데 이 얘기하기 전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담은 재테크 책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박 투자하다 보면은 90%는 망한다라든가 네네. 그러다 또 이렇게 그냥 반대 극단으로 가면 안 된다라든가 이런 식의 재테크 책은 저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홍영희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이 써야 되겠네. 네.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지금 그래가지고 인색하게 살게 된 경우 반대로 내가 돈 얼마 오늘 하루 1,000원으로 버텼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영어로 이런 걸 이제 페뉴리라고 그러는데 그냥 인색하게 돈을 아끼는 걸 목표로 삼는 건데 이거는 또 하나의 폐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 봤을 적에 이 물질이 꼭 필요한 거는요. 아리스토텔레스 말하는 진정한 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요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 경제사상에서 없어진 건데 우리가 보통 재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 쌓여 있는 재물의 양을 얘기하잖아요. 나하고 무관하게. 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라보는 부의 관점은 쌓여 있는 재물이 아니에요. 나 자신의 욕구와 능력이 어느 만큼 개발되어 있느냐 이게 부의 척도예요. 네. 여기서 능력이 개발되어 있다 이거는 쉽게 이해가 가시죠. 그게 부다라고 하는 거. 근데 욕구가 개발되어 있는 상태도 부다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예. 가령 저같이 무식한 사람한테는요.
그 모차르트를 들려주나 바하를 들려주나 그게 그거고 수면제이긴 똑같아요. 그런데 클래식 음악을 듣는 욕구가 개발이 돼 있는 사람 있죠. 이 능력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 죽었다 깨어나도 모차르트 한번 들어보면은 원이 없겠다 이런 욕구가 생기질 않아요. 네. 갈비탕이나 한 그릇 때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아서 이 모차르트 음악이 얼마나 자기를 몸과 마음을 풍요하게 여기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큰 돈 없어도 모차르트 음악만 들어도 행복하게 몇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누가 더 풍요한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이렇게 들어봅시다. 가령 어떤 집에서는 자식한테 50억을 물려줬는데 이 자식이 외국어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악기도 하나도 못하고 아는 것도 없고 그저 할 줄 아는 거라고 하는 건 술 먹고 그냥 노는 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다. 네. 근데 다른 집 아이는 돈은 한 푼도 못 물려줬는데 외국어를 한 4개쯤 하고 자격증이 한 5개쯤 있고 사람들을 사귀고 친하는 기술이 뛰어나고 기타 등등. 네. 어느 쪽이 부자일까요? 저는 두 번째 아이한테 두 번째 아이 같이 물려주고 싶어요. 네. 이게 진짜 부라고 생각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부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욕구가 충분히 개발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돈이 필요해요. 네. 그렇게 페뉴리한 상태 있죠. 그러니까 못 먹고 막 돈 아끼려고 막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는 네. 내가 가진 욕구와 능력이 개발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이건 반대 극단으로 해서 자기를 또 학대하는 짓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는 절대로 금욕적인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욕구와 능력이 풍부히 개발될 만큼의 재물을 확보하라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좀 놓치고 사는 거고 또 어떤 사람 한국은 정말 얼마나 많이 도취됐냐면 제가 와인 생활을 조금 했는데 뭐 초보자이긴 합니다만 뭘 느끼냐면 한국은 와인을 가격으로 먹더라고요. 이게 얼마짜리다? 얼마짜리야 하고 먹어요. 얼마짜리야? 항상 물어보는 게 얼마짜리예요. 예. 예. 저는 비싸지 않은 와인들 중에서도 훌륭한 풍미를 내는 것들을 조금 몇 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가격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갖고 나가서. 예.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 가격이 중요한 거니까. 예. 근데 어디 가서 근데 저도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이게 우리가 너무나 도취된 삶을 살고 진짜 그 풍미 있고 좀 아름다운 삶을 자꾸 돈이라는 가치에 우리의 어떤 주관적 가치를 뭐랄까 포기한다고 해야 되나? 그냥 그 주도권을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못 갖고 있구나. 예. 이런 거를 참 많이 느낍니다. 요즘에. 예. 지금 말씀 들으니까 그 그리스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 방식을 하고 맥이다 있는 그 헤시오도스라는 사람 책에 나오는 그 얘기를 하나 전해드릴게요. 뭐냐면은 손님이 왔을 적에 손님에게 대접하는 가장 좋은 음식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 100만 원짜리 와인이냐 뭐냐 이런 게 있는데 이때 옛날 그리스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사고방식은 뭐냐면은 딱 정답이 뭐냐면은 주인의 따뜻한 미소와 따뜻한 환대예요. 그러니까 손님을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내가 당신하고 얘기를 해서 내가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라고 하는 그 따뜻한 태도가 그 손님을 접대하는 가장 중요한 재료다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옛날에 그 제우스 신이랑 한번 그 인간 세상을 물벼락을 내려가지고 다 홍수를 만들어서 없애버린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딱 살려준 늙은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부가 그 제우스 신하고 그 제우스의 그 아들이죠. 그 헤르메스 신을 접대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아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깨끗하게 테이블을 닦고 아주 그 소박한 치즈 같은 걸 꺼내가지고 계속 웃으면서 더 드세요, 권하고 이러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나중에 괴테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진정한 고상함이나 진정한 품위,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100만 원짜리 와인도 이게 제 경험상은 그런데 지루한 사람하고 술을 먹으면은 100만 원짜리 와인도 그냥 알코올이고요. 그렇죠. 재밌는 친구랑 술을 먹으면은 그냥
야산에서 저 새우깡에 소주를 마셔도 그렇죠. 예, 참 네. 즐겁게 그렇죠. 두세 시간이 갑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그런 것들을 많이 놓치고 도취된 삶을 살아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 이제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뭐 저희가 일정 부분 재테크 채널이니까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데 왜 돈을 버는지, 왜 재테크를 하는지를 아셔야 그 진짜 의미가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기 위해 분명히 필요들을 채워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좋은 음악으로 만족할 수 있으려면 많이 들어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옛날에는 뭐 레코드를 많이 사야 되는 거고, 네. 또 그다음에 음악회를 많이 갔어야 되는 거고, 그런 데를 가려면 또 어느 정도 이제 재정적인 후원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그런 삶을 살려면 그런 거에 따른 것들이 필요하고, 또 운동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자전거인데 자전거도 잘 타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약간의 그런 필요들이 또 채워져야지 그렇죠. 또 타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거기서 느끼는 어떤 충만감들도 있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오로지 돈만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재테크 현장에서 있으면서 가장 안타깝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한 지역이 그래요. 특별히 특별히 부동산이 급등을 해서 부자가 된 지역이 좀 그런 성향들이 많은데 지역 어떤 지리적 지역이에요? 예. 있는데 예. 돈으로 자기를 판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예, 그게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계속 느껴져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시대요? 나 돈이 얼마 있는 사람이야. 아, 네, 그런데요. 나 돈 이런 만큼 있다니까? 아니, 그런데요. 예. 계속 그런 뉘앙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가지고 있는 수준만큼의 교양 수준 예. 또는 가지고 있는 수준만큼의 어떤 어떤 알 예. 그다음에 삶에 대한 어떤 미려함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요. 예. 이쪽은 부재해요. 이쪽은 부재하고 돈만 있는 거예요. 예. 저 그때 개인적으로 어린 나이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렇구나. 제가 이 현장에 있어 보니까 그게 보이잖아요. 예. 네,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이제 워렌 버핏 같은 자꾸 많이 나오는 얘기긴 한데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그냥 입 먹는 음식 취미가 굉장히 저렴하다 그러잖아요. 햄버거만 먹지 않습니까? 햄버거 먹고 그다음에 초콜릿 그렇게 좋아한다고. 콜라도 좋아하고. 네. 완전 그 옛날 애들 입맛 그렇게 사는데 적어도 이 사람은 먹는 데 있어갖고 몇백만 원짜리를 따지는 그런 속물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돈이 네.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이제 버핏이 항상 하는 얘기가 어떤 게 행복하냐,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나와 사랑하는 관계의 사람이 얼마나 있고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고 그런 게 정말 중요하다. 네. 네. 근데 우리 지금 나눈 얘기를 제가 그냥 알기 쉽게 우리가 경험해봤던 그걸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건데 내가 왜 공부를 하고 내가 왜 대학을 가서 왜 이과를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의미가 뭐고 이게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조급해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네. 열심히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점수 잘 받겠다. 음. 그다음에 내가 어느 과를 갈지는 점수를 받은 다음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완전히 본말이 전도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 친구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항상 조급하고 항상 초조하고 네. 항상 쫓깁니다. 네네. 점수 더 받아야 돼, 더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은 삶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질 않는데 첫 번째 유형의 친구들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첫 번째 유형의 친구들 나는 국문과를 가겠어. 또는 내지는 나는 물리학과를 가겠어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초조하거나 불행하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친구들이 그렇다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자기 목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맹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점수 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공부를 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를 쫓아가는 친구니까. 네네. 이제 재테크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제 고등학교 때 친구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친구는 꿈이 오페라 가수가 되는 거였어요. 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는데 성악가도 아니고 음대 교수도 아니고 오페라 가수예요. 이 친구는 오페라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네. 그래서 학교 오면은
아침에 일교 시작하면 혼자 속으로 투란도트를 부르기 시작해가지고 네. 몇 개 그냥 혼자서 베르디 뭐 이렇게 쫙 혼자 그냥 부르다가 네. 하루 종일 오페라 부르다가 그냥 집으로 가요. 혼자 속으로. 네. 근데 문제는 집이 가난해요. 가난하니까 이 친구가 레슨을 받거나 정식으로 이 교육을 받을 만한 기회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했어요. 네. 자퇴하고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등짐을 지고 그 공사판 현장에서 일을 해가지고 이탈리아로 가는 비행기표랑 1년치, 2년치 생활비를 마련해서 이탈리아로 갔대요. 네. 그때는 이제 해외 여행이 막 풀렸을 때인데 그리고 나중에 소문을 들으니까 이 오페라 가수가 됐답니다. 네. 저는 이 친구가 아마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제가 말하는 경제 생활을 참 잘한 친구가 아닌가 싶은데 이 친구가 원하는 건 오페라 가수거든요. 성악가가 되거나 대학 음대 교수가 되거나 그래서 존경을 받고 뭐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아우 그래도 대학은 가야 되지 않아? 음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대학원 가서 교수라도 되고 박사라도 따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흔들리는데 이 친구는 자기의 좋은 삶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이것의 수단이 되는 거는 1년치 생활비, 2년치 생활비, 그다음에 이탈리아로 가는 비행기 티켓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 지금 학교 다닐 필요 없어. 그냥 공사 현장으로 갈래. 이렇게 해서 삶을 살았던 거니까. 네. 이 친구의 경우에는 열심히 안 산 것도 아니고 돈을 안 번 것도 아닌데 자기가 뭘 추구하는지하고 구별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네. 재테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 개인적인 삶을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런 삶을 위해서는 나 자신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도 좀 그렇게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국은 정말 계속 채찍질을 하는 문화 자체가 열심히 해라. 그런 문화인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또 다르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 아리스토텔레스 얘기에서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좋은 삶이 뭐냐, 나의 좋은 삶이 뭐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 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사실은 이거 제대로 답하는 사람 저 거의 못 봤어요. 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방법으로 제시한 게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해 봐야 된다. 저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그다음에 저 사람의 의견은 뭔지 들어보고, 그다음에 나의 재주와 나의 자질은 어떠한지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아 나의 좋은 삶이란 건 이런 거겠구나라고 스스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여기 중요한 게 있죠. 이게 하려면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게 국가의 기초다. 국가는 이래서 생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모여가지고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데가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들 하면은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모여서 인간은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인지 그리고 부자든 가난하든 최소한 어떤 것들이 보장돼야 되고 지켜져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웃으로서 어떤 삶을 집단적으로 함께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철학 개념에서 커먼 굿, 공동선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집단이 추구해야 되는 선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가. 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일은 우리가 왜 우리가 지금 같이 모여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답을 못해요. 네. 그 여기에 대해서 제 친구가 또 하나 되게 시니컬한 답을 했는데 야 대한민국이라는 게 뭐 하는 공동체냐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해서 글로벌하게 잘 나가고 싶은데 영어가 안 되는 사람들의 집합이다. 그러니까 이 경제 공동체라는 게 대한민국이 별게 아니고 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생각밖에 없어갖고 기회만 있으면 다 뛰쳐나가고 싶은데 영어가 안 되고 제주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끼리 모여있는 이게 대한민국 아니냐. 굉장히 앵소적인 얘기였는데 네. 어떻게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왜냐면 대한민국이라는 데서 공동체 의식이라는 건 사라진 지 오래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 부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산다는 게 뭔지 우리 전부의 좋은 삶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는 도대체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정치적 합의라는 게 예. 별로 없고 정치적 대결은 우리가 일상으로 보고 있는데 예.
정치적 합의라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이러면 안 되죠. 네, 정치적 합의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 말하는 정치라는 건요. 네, 우리 전체의 좋은 삶이 뭔지를 토론하고 네, 그거를 함께 추구하는 그 노력을 하는 게 원래 정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건 지금 본질가 까마득해요. 그럼 무조건 반대하는 서로 간에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예. 너 건 안 돼. 예. 너 거는 무조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양지영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나라 전체에서 뭐가 좋은 예를 들어 원자력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지금 당장 원자력을 안전을 위해 꺼야 돼 하면 그러면 전력이 없어서 전력 비용이 5배, 10배 폭증할 건데요. 예.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럼 그 다음에 그러면 안 되겠네 하면 그렇죠. 그럼 원자력을 지금 있는 거는 돌리고 새로는 안 돌려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예. 뭐 이렇게 합의로 도출되는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예. 우리는 너 그 편이라서 그런 거지. 예. 넌 저 편이라서 그런 거지. 네. 너무 안타까워요. 오히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은데 그냥 일단 너니까 반대야. 지금 우리나라 그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거랑 밀접하게 붙어 있는 문제가 있어요. 왜 그렇게 서로 그 비토크라시라고 그러거든요. 서로 네. 비토만 놓는 거. 네. 그러니까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논평 중에 이런 건데 아무도 지도력을 발휘할 만한 힘은 없는데 가지고 있는 힘이 상대방이 하는 거를 회방 놓을 힘들을 갖고 있는 상태. 아이고. 이걸 비토크라시라고 그러거든요. 네. 비토크라시가 왜 나타나냐면은 이게 밀접하게 붙어 있는 건데요. 이슈들이 아젠다 이슈들이 또 문제예요. 네. 뭐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대로 우리 전체의 좋은 삶이 뭐냐를 토론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비토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령 우리가 뭐 원자력 문제라든가 에너지 전환 문제 같은 네, 거 네, 네. 우리 전체의 좋은 삶을 생각하면은 그건 무슨 반대할 그 명분이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네. 그런데 반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찾는 쟁점과 이슈라는 게 너 법카 썼지. 너 이상한 짓 했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서로 이게 분열적이고 지역적인 문제들만 자꾸 정치쟁점으로 만들어요. 그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네. 이 비토크라시가랑 항상 같이 가는 게 우리 전체의 중요한 아젠다나 이슈는 사라지고 지역적이고 말단적인 것만 정치쟁점으로 부각이 된다. 네. 이게 또 현대 민주주의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봐서는 개인의 삶의 진정한 만족과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필요를 채울 때 그것이 보다 온전한 삶으로 가는 방법이고 그 이것들이 도치되면 안 된다. 네. 필요와 목적이 도치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예. 것과 그렇다고 필요를 무시하고 목적을 무시하는 이것도 안 된다. 예. 이게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잘 결합이 돼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네. 예. 아니 뭐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래 지금 출산율 문제 같은 게 전형적인데 네. 지금 집단적으로 토론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 한국 민족 어떻게 할 거냐. 큰일 났죠. 예, 이건 집단적으로 토론해야 되고 대한민국 사람들의 집단적 좋은 삶이라는 게 뭐냐라는 차원에서 토론을 해야 돼도 답이 나올까 말까 문제인데 네. 지금 나오는 대책들을 보면은 그 무슨 인센티브 어쩌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돈 얼마 주고 얼마 대출해주고 이러면은 애를 쑥쑥 낳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집단적 차원에서의 커먼 굿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상력이 완전히 상실된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 공통적으로 이 출산율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 세 나라가 다 굉장히 급속한 고도 성장을 구가하는 과정에서 인간과 가족의 삶이 이게 기능화돼 버린 문제를 함께 겪었다라고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이 집단적 좋은 삶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게 무슨 추상적이고 무슨 고상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발등에 떨어진 집단적인 문제다. 이걸 우리가 지금 좀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운동선수들 중에 한국의 운동선수들 중에 학교 체육 출신 네. 운동 우승하려고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학교 진학도 운동으로 가고 막 어려서부터 프로 선수처럼 하잖아요. 그 친구들이 운동을 끝나면 운동을 지겨워서 안 해요. 그 운동이 재밌어서 하면 평생 그 운동을 하면서 지낼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저 동호회 같은 애들이 운동을 하면 난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조건을 바꿔요. 뭐 네. 직장을 바꾼다던가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네. 근데 프로 선수들은 거기서 정말 그 최고를 찍었는데 네. 운동이 끝나면 운동을 안 해요. 아. 저는 이게 지금 한국 출산 문제하고 연결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너 가서 열심히 해서 이 경쟁사에서 너 최고가 돼야 돼. 이겨야 돼.
그렇게 계속 훈련을 받으면서 평생을 살아오니까 우리 자식한테 그런 삶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그렇죠. 나 너무 힘들었어. 예. 이렇게 힘든 삶을 왜 내 자식한테 물려줘야 돼? 아휴. 예, 그런 게 아닌가. 안타깝네요. 예,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 용어 중에 여기 딱 맞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활동을 프락시스하고 포이에시스 두 개로 나누거든요. 네. 뭐 그리스 말 뭐 때려치고 쉬운 말로 하자면요. 프락시스는 행동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 즐기는 활동이고 포이에시스는 어떤 결과를 낳기 위한 활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테니스를 친다라 그러면은 그 옛날에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고종 임금이 그 서양 그 외교관들이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 치는 거 보고 아유 저 힘든 일을 왜 저 하인들 시키지 저 사람들이 하나 왜 그랬는데 그건 그 사람이 이 테니스 치는 거는 프락시스다라는 걸 이해를 못한 거죠. 고종 임금이. 그렇죠. 활동 그 자체가 목표가 되니까. 근데 똑같은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활동이 테니스 자체를 즐기는 게 아니라 트로피를 생산하기 위해서 1등 자격증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 되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는 그거는 도자기 빚는 사람이 도자기 만드느라고 고생하고 그 노동하는 거랑 똑같은 짓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어떤 결과를 낳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프락시스로서의 활동이냐 포이에시스로서의 활동이냐를 갖다가 나눠서 봐야 된다고 그러는 건데 두 번째 활동은 노예들의 활동이라고 그러거든요. 결과를 낳기 위한 활동이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렇게 스포츠 체육을 배워서 그게 평생에 자기가 즐기는 재주가 됐다라고 한다면 프락시스가 되는 거겠지만은 아, 나 이것 때문에 너무 개고생했고 다신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했으면 그 사람은 사실은 노예의 활동을 한 거고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아서 또 노예로 만들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난 낳고 싶지 않다. 이런 게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오늘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개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국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얘기까지 한번 연결지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 허심탄회하게 편하게 우리 설날을 맞이해서 편하게 한번 삶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이런 그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재밌으실 수도 있을 건데요.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고 우리의 선인들이 정말로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를 또 고민하는 거에서 우리는 역시 인간이란 굴레와 한계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닌가 그렇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홍금인 선생님과 함께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경제 그리고 삶, 좋은 삶. 네 그리고 좋은 삶 그리고 국가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함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